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3일 오후 5시를 넘은 시각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6번 탈락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작년 2018년 광복절에 손용우 씨에 대해서 건국 훈장 중에 제일 등급이 낮은 5등급의 애족장이 수여가 됐는데, 그 기준이 정말 합당한가?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수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는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상을 수여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또 그 이후에는 1945년 해방 이후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정말 혼란했던 시대에 이 조선 공산당과 그리고 박헌영을 필두로 했던 남한 내의 좌익 세력들이 정말 글쎄요,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해방했었는지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조선 공산당에 가입되어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도 이 건국훈장 수여가 합당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 활동과 유공자 선정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독립운동의 활동 내용은 이분이 유공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0년에 조선문화학원 재학 당시 동급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했었다. 또 이 활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1942년 2월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자, 이것이 이분의 독립운동 이력입니다. 자, 이분은 과거 독립유공자 선정에 이제 본인이 신청한 이후에 6번에 걸쳐서 사실은 탈락이 됐는데요. 1982년에 본인이 보상 신청한 이후에 2008년까지 6회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1986년, 1990년, 1991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또 2008년까지 이렇게 6번의 심사가 있었지만 전부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상이 보류되었던 그 사유는 이분의 광복 이후의 행적 때문이었는데, 자, 이 광복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6번이나 떨어졌던 이 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바뀜으로써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신청했다라고 손혜원 의원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2018년 광복절에 육전 7기 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자, 그 전에 2018년 4월에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복 이후에 행적, 그러니까 과거 6번에 걸친 심사에선 대체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이제 광복 이후의 행적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TV조선이 과거 국가보훈처에 당시 이 심사 서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류를 입수한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TV조선이 입수한 내용에
문서에는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 지부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심사 대상이 되면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기관에 어떤 사실 조회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보내온 내용을 이렇게 문서에 적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3번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 또 치안본부 등에서 국가보훈처가 의뢰한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를 회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광복 이후의 이분 행적을 보시면 먼저 1945년 12월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 지부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공산당은 특히 공산청년동맹은 네, 공산당 활동을 주도했던, 그래서 나중에 남로당을 창설하고 결국에는 월북해서 김일성에게 숙청당하게 되는 박헌영이 네, 만든 이런 조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또 1947년 말에 입북을 해서 1948년 난파되어서 지하 공작,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렇게 또 조사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1949년 4월 14일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 2일을 살았고, 6.25 당시에는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당 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그런 증언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세포책은 말하자면 이제 세포를 심는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간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6번에 걸친 심사에서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시된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 문서에 나오는 이분에 대한 활동 내용이니까 이것을 신뢰해야겠죠. 이 신뢰하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에 가입되어서 활동했었다라는 사실 전제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이 어떤 활동을 한 단체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독립운동을 했지만 조선공산당 활동 여부에 따라서 탈락시키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자, 1945년으로 우리가 거슬러 가서 그 당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1945년의 해방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패전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주어진 그러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지배하던 조선이 사실은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치안, 행정, 사법 기능 어떤 것도 인수해서 스스로 해나갈 준비가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는 몽양 여운형을 필두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이제 행정을 처음에는 맡아달라고 합니다. 자, 건국준비위원회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꾸려지는데 당시에 이 위원회부터 사실은 절반 이상이 공산당원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기에 어떤 세력이 가세를 하느냐? 소련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받고 움직이는 박헌영의 공산당 세력이 합세를 하게 돼서 1945년 9월 6일 아직 그 미군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기 이전에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렇게 북한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남한 내에 어떤 임시 정부 성격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 조직 역시 70% 이상이 좌파 인사들이었고 주석은 이승만으로 한다. 부주석은 여운형으로 한다. 라고 했지만 아직 이승만을 포함해서 해외 임시정부 인사들은 아직 귀국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체계적인 정부가 수립되어서 행정권 인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조선총독부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 1945년 해방 직후의 남한은 그야말로 좌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정당과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관공서라든지 학원, 산업체, 그러니까 남한의 모든 분야에 공산당 말하자면 세포들, 당원들이 다 조직의 침투에 있어서 거의 뭐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공산당은 당시 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연대하는 연합전선 전술도 폈는데 1945년 11월에는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평이라고 해서 나중에 46년도 들어가면은 9월에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을 주도한 단체이죠. 이 전국평의,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주노총 정도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전국 청년단체 총동맹,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전국 부녀총 동맹, 조선문학가 동맹, 이러한 단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노동 현장 역시 공산당이 장악을 했는데요. 뭐 금속, 철도, 교통, 어업, 전기, 통신, 섬유 등 포함해서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가 꾸려지고 그 숫자는 1194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미 1920년대부터 지하에서 이렇게 조직화 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일본인 소유 기업을 접수해서 자치위원회로 경영권을 이제 행사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농민조합 결성도 하고 또 대중매체인 라디오, 신문도 거의 좌파가 압도하던 상태였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선점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자, 반면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45년 10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승만 박사는 우리 민족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좌우를 막론한 이제 당부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죠. 우리 남한 어떤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선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연합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민족 통일 전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했고요. 또 좌우익을 망라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 측에도 협력을 요청했지만 결국은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러다가 1945년 12월이 되면은 모스크바 회담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신탁 통치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좌우익이 완전히 갈리게 되죠. 이승만, 김구 등은 독립정부 수립해야 된다. 신탁 통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탁 통치 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민주 정부로의 어떤 독립정부 수립 활동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반대로 오히려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소련의 지령을 받아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소련의 지령에 따라서 나중에 조선을 소련 연방에 이제 편입시킨다라는 그런 큰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자, 이들은 1946년에 들어서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조선 공산당은, 자, 남한을 임시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미 군정을 몰아내고 이른바 반동 세력을 타도해서 인민정부를 수립, 그 다음 북한의 공산당 정권과 제휴해서 공산주의 조선을 성립시킨다라는 전략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6년 접어들면은 굉장히 큰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자, 대표적으로 46년 9월 전국의 총파업을 주도를 하고요. 대구에서는 10월 대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5월에 공산당 위조 집회 사건, 이른바 일명 조선 정판사 사건
일으키는데 이 세 사건에서 조선 공산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정판사 사건이 뭐냐면, 자, 조선 공산당은 해방 직후 고노자와 인쇄소 빌딩을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을 조선 정판사로 이름을 바꾼 뒤에 기관지인 해방일보 사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곳은 사실 총독부가 조선은행권을 찍어내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해방 직후에 인쇄소 평판 과장으로 있었던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그 집회 원판을 훔쳐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공산당에 알립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인쇄공 출신을 조선 정판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조 지폐를 찍어내도록 지령을 내리게 되죠. 당시 무려 1200만 원어치의 지폐를 인쇄해서 이렇게 유통시켰고 또 조선 공산당에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5월에 발각되어서 구속이 되고 공산당 간부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 미 군정에 의해서 이때부터 조선 공산당은 불법 단체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둘러싼 재판 과정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 몰려와서 미 군정 물러가라, 폭력 시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죽기도 하고, 네, 이런 아주 혼란 상태를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공산당은 7월부터 뭘 준비하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9월 총파업과 대구 폭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선동을 하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선동한 예를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남조선인민 여러분, 미 군정을 몰아내고 우리 조선인이 새로운 정치와 질서를 잡읍시다. 노동자 인민 여러분, 우리는 개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피와 땀의 노력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기름이 번질번질한 악덕 사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동등한 예우를 스스로 찾아야 하기에 투쟁합니다. 자, 이런 선동에 의해서, 근데 말하자면 계급 투쟁이죠. 이런 계급 투쟁이 파업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조선 공산당 산하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철도 분야부터 파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신, 전기, 금속, 운수, 화학 분야 전 파업의 파업을 확산해 가고요. 남한의 모든 분야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 파업인데 오늘날의 파업과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무장 투쟁이었습니다. 먼저 용산역 인근의 용산 경찰서가 털리고요. 또 당시 경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습격해서 이제 무기고를 털죠. 그래서 기관총, 그다음 장총 700여 자루, 실탄 10만여 발, 수류탄 이러한 것들이 다 노조 소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파업이 진행되는 진압되는 과정에서 정말 서로 총격전이 오가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철도 파업은 그러니까 이런 탈취한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던 상태의 한마디로 무장 투쟁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 파업을 진압하는 길은 미군이 탱크나 아니면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진압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군은 공산당의 이러한 어떤 미군을 자극하려는 이런 것을 미리 간파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업 중지만 호소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 달 정도를 끌다가 김두한 등이 이끄는, 잘 아시죠? 김두한이 이끄는 청년 단체, 그리고 경찰 등의 어떤 연합 작전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약 20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치고요. 이것은 이제 철도 파업 분야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이끌던 청년 단체에서도 약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서울에서 철도 파업이 진압되어 가던 그때에 대구에서는 파업
대구에서도 이제 이 9월 총파업에 같이 참여해서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업이 거의 시민 폭동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당시 대구는요, 굉장히 오늘날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정말 공산당의 절대 우세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파업 지도부는 당시 이렇게 선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 군정이 쌀 배급을 중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더라. 뭐 어떤 집에서는 굶주리다 못해 갓난아기를 삶아 먹었다더라. 참다 못한 시민들이 군정으로 몰려가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도 언제 쌀가게가 문을 닫아서 이런 굶주리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을 공산당은 확산시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당시 보면은 운동회에서 이런 것들을 선동을 하고요. 그래서 운동회에 참여하다가 격분한 시민들이 갑자기 시총으로 몰려간 일도 있었고, 또 경찰서를 들어가고, 또 경찰에 대한 약탈, 폭행, 살인 등의 소요 사태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경찰에 이제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든 노조원들이 와 하고서 이렇게 달려드니까 경찰이 이제 발표해서 한 명이 총을 맞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공산당은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하죠. 이런 죽음을. 그래서 시신을 천에다 싸서 수레에 태워서 행진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더 격분시키는 이러한 선동을 이때 정말 벌여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이렇게 선동을 하죠. 경찰이 무장하지도 않은 시위대에 발포를 했다. 일제 경찰을 처단해야 된다. 경찰이 무관양민을 학살했다. 살해하고 있다. 봉기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요, 뭐 다른 기록들도 많지만, 최근에 이제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아주 뭐 신문이라든지, 뭐 근현대사 책자라든지, 이런 정말, 많은 자료들을 기반해서 그 당시에 이 45년에서 48년에 이른 상황을 건국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정말 이들 조선공산당 이 대구 폭동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이제 끔찍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덕동에 민순경이라는 집을 트럭으로 들이받고 5명의 가족을 끌어냅니다. 민순경 부인을 칼로 난자해 죽이고 세 자녀는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쳐 죽입니다. 60대인 이 민순경의 모친은 참나무 몽둥이로 쳐서 넘어지자 우르르 몰려가 짓밟아 죽였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우익 인사라든지 그 가족의 시체는 마을 입구로 이제 끌어와서 매달고 보라 이 반동을 이라는 이런 붉은 글씨의 현판을 걸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또 경찰서 점령에서 불과 3시간쯤 지난 무렵에 동촌이라든가 달성이라든가 수많은 경찰서들이 습격으로 처참하게 짓밟히는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창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벗어난 그 주변 뭐 성주, 영천, 각종 이제 경북 주변으로 가서 이 대구 폭동이 확산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군현대사 책자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 폭동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데모에 나섰던 군중이 조종하는 주체들의 선동에 따라 얼마나 잔악한 폭도로 악기로 변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폭동은 결국은 서울에서 뭐 김두한을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들 또 경찰 또 다른 지역에 있던 경찰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에 가서 결국은 진압이 되고 이 대구에서 폭동을 주도했던 조선 공산당 지도부는
월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리산 같은 데로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공산당은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거치면서 사실은 세력이 이제 약화되죠. 그래서 박헌영은 결국에는 박헌영을 비롯한 많은 남노당 지도부들은 나중에 되면은 다 월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46년에 있었던 몇 개의 사건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46년 이후에 48년 건국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보시면 정말 전쟁 그 자체입니다. 피 흘림의 역사고요. 얼마나 처참하게 테러를 가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선동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자체는 이미 6.25 이전부터 정말 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청년 단체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로써 쟁취한 그런 독립, 피로써 쟁취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공산당,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고 1948년 접어들면 5월에 총선거가 치러지고 결국 8월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끝까지 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너무나 끈질기게 악랄하게 방해했던 이러한 세력이 조선공산당입니다. 나중에는 남노당이고요. 자, 여기에 가입되어서 활동했던 자에게 독립운동에 어떤 이력이 있다라고 상을 준다? 그것도 건국훈장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한민국 정부를 그토록 수립에 반대했던 자가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국훈장을 준다. 저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